저는 유튜브에서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은정 감정평가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간평사에서 또 이사직도 맡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현재 평가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사님으로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요즘 미디어 헤드라인을 보면은 좀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좀 거래량도 늘고 실거래가도 뭐 1, 2억 올라갔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보실 때 뭐 반등의 신호탄 이런 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반등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네네. 미디어에서는 좀 그렇게 뽑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시중 금리가 낮아지고 거래량이 늘어났고 실거래가도 올라갔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금리가 낮아진 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현상인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시중 금리가 낮아진 거는 정책적인 요인이 되게 크거든요. 전반적인 시장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게 현재 추세고,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은행에도 어떤 뭐 금리 부분에 있어서 가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라, 뭐 이런 암묵적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신 금리를 낮추고 그리고 마진 금리를 낮추면서 그런 형태로 지금 시중의 금리가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위적인 형태로 금리를 낮추고 있다.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원래 지금 대출이 워낙 많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지금 완화해 주면서 대출이 풀어지면서 거래량이 조금 나오고 있는 형태잖아요. 시장에 사람들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대출을 활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와 줄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금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좀 늘어났다. 근데 그 거래 내역을 보면 초저금매, 그러니까 금매 중에서도 그러니까 급금매 형태의 물건들이 주로 거래가 됐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늘었는데, 그럼 이 늘어난 절대적인 수치가 과연 시장 상황에 반등을 줄 정도로 어떤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거래량이냐를 또 살펴볼 필요가 네.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서울 아파트 기준해서 월 평균 거래량이 한 5천 건 정도 되거든요. 뭐 5천에서 7천 건. 네. 그리고 비수기 때는 뭐 한 3, 4천 건 이 정도가 되는데. 비수기가 네. 3천 건이에요? 네네.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거래량이 최근 한 6개월 정도까지는 1,000건이 안 되는 거래량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거래량은 사실은 통상적인 평년의 거래량에 비추어 봤을 때는 굉장히 저조한 수준, 거의 거래가 없다고 볼 수 있고, 그 거래량 안에는 이제 LH나 SH 등에서 이제 미분양 주택의 매입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게 수치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정말 거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거래량이 이제 반등을 했다. 반등을 해서 뭐 이번 달에는 뭐 2천 건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이 올라가는 시장에서도 사는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시장에서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수요나 어떤 그 양은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네. 정상적인 거래가가 아니라면.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계속 꾸준히 해서 정말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또 어떤 시장에 또 새로운 상황이 오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러기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실거래가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실거래가가 올랐다는 게 어떤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왜냐하면 이제 실거래가라는 거는 계약을 하고 신고를 하면은 이제 실거래가가 신고가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취소되는 거래도 굉장히 많고, 특히나 고가의 거래 같은 경우는 취소 비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시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더 낮은 금액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라면, 이런 판단이 든다면 포기하는 거래가 생길 거고, 또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분양이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시세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지역들에서는 또 인위적인 거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는 사실은 예전에 이제 부동산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부동산 정책이나 시장 관련 연구 보고한 내용에도 보면 그렇게 하는 마케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어떤 시그널들이 정말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바꾼다고 볼 수는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매수 심리 지수나 이런 것도 사실은 100 기준 해가지고 이제 높아야지 좀
매수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건데 지금 60대 정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네. 아직 회복의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아.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송파랑 잠실 지역 좀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좀 주목을 하게 되고 네. 미디어도 거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쵸? 헬리오시티나 뭐 엘리트나 뭐 이런 아파트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뭐 1억, 2억 정도가 올랐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급매 거래가 아니라 1, 2억이 높아진 상태에서 거래가 되니까 그러면은 부분적으로라도 그 송파와 잠실 지역은 조금 반등의 이제 신호가 반등세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송파 지역이 주목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언론에서 왜 송파 지역을 굉장히 많이 다뤘을까요를 생각을 해보면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나라 부동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사업, PF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둔촌주공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아. 송파구라는 특성이 있고 네. 이게 분양이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어. 굉장히 많은 물량이고 일반적인 서울의 공급량에 비추어 봤을 때도 한 단지에서 이렇게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의 5천 세대 가까이가 일반 분양되는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그럼 이런 물량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살지 말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는 이 주변에 비교 가능한 단지들에 네. 비추어서 사람들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헬리오시티가 근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둔촌주공이 이제 분양이 잘 안 돼. 처음에 분양 청약 경쟁률도 되게 저조했고 이런 이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데가 반등한다고 하니까 지금 뭐 무순위까지 갔을 때도 지금 네.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결과적으로 아직 모든 계약률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스로 이 물건들을 다 팔 수는 있었던 시장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특정 단지에 대해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지역의 시세가 얼마가 올랐다 내렸다 이거를 즉각적으로 시장에서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 지역에 꾸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그렇지만 어떤 송파의 뭐 특히나 헬리오시티의 한두 건의 거래는 굉장히 주목받는 네.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그걸 보고 그게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세나 이런 게 적정 수준이었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생길 거고 네. 나중에 또 이게 후분양이고 조금 이제 시간 6개월 뭐 이 정도만 보유하면 나중에 전매가 가능한 형태로 지금 규제도 풀려 있는 상태니까 조금이라도 나는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투자의 개념으로 또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무순위 청약에 도전을 하셨거든요. 네. 이런 게 다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또 이해관계가 저변에 깔려 있었다. 워낙 고가의 물건이고 사실은 그 물건을 시장에서 다 소화하려면 그만큼 사람들이 무리를 해서 들어와 줘야 그렇죠. 되는 구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저도 최근에 좀 알게 됐는데 그 신문사 네. 대주주가 네. 건설사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가지고 거의 있죠. 대부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둔촌주공은 워낙 이해관계도 크고 한번 또 완판을 하면은 건설사가 큰 수익도 거둘 수 있고. 수익도 수익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둔촌주공의 성공 여부는 그 부동산 PF 시장의 가늠자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이 사업 말고도 이 이후로 수많은 사업들이 지금 벌려져 있잖아요. PF 사업들이. 근데 이렇게 우량한 사업장마저 이런 그렇죠.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는 모습이 나타나면 시장이 더 경색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조금 그렇게 하지 네. 않았을까.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또 그 둔촌주공 말씀해 주신 것과 네. 장인 뉴타운, 영등포자 이런 것들도 보면 거의 뭐 완판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완판되었다는 것에 집중하면서 이거 부동산 시장 분위기 바뀌는 거 아니야? 너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완판됐고 예전에 경쟁률이 뭐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단지도 뭐 지방 같은 경우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현상을 많이 겪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분양받았던 집들이 입주하는 시기가 도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가보면 마이너스 P인 경우도 많고 실제로 입주율이 50% 정도에서 60%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이 얘기는 아무리 사람들이 그 당시 분위기로 이게 뭐 분양이 완판이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입주할 때 돼서 그 가격을 유지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네.
이제 그동안은 너무나 장기간 계속 오르는 시장만 봐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한 4, 5년 정도 계속 상승장을 겪었잖아요. 그 급등장을 겪었잖아요. 그 이전부터 만만히 올라오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분양받아서 2년 정도 보유하고 잔금 치르고 그다음에 이제 좀 보유하고 이런 기간 동안 충분히 수익을 실현했던 사람들은 발생을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분양받는 것도 그러한 어떤 이익을 보장해준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네. 혹시 그 둔촌주공 네. 그 32평 9평 기준으로 네. 옵션 포함해서 한 14억, 15억 했다고 하더라고요. 15억 정도 했죠. 15억. 네. 네. 입주 시기에 네. 마이너스 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들 판단하는 게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초창기에 분양이 안 된 거잖아요. 네. 이게 특히나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할 수 있는 청약 단계에서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이거를 가격이 떨어지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좀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이런 물량을 분양받을 필요가 있을까? 주변에 더 이미 바로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1억만 더 주면 살 수 있는 시장에서 이런 판단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청약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가격 자체가 워낙 높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완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분들은 또 이제 후분양 같은 개념이잖아요. 둔촌 같은 경우는 이미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50%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게 보유하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당장 단기적으로 내가 조금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그래요? 분양권 네. 판매 내년 1월부터 풀리는 거. 네네네. 그렇게 또 보고 계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계약금 20%에 중도금 일부 이제 대출이나 이런 걸로 이자 감당하고 잔금 때 그럼 내가 분양받은 가격에서 뭐 5천이 되든 1억이든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뭐 한 2억에서 3억 정도 투자해서 뭐 1억 뭐 안쪽으로 조금이라도 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일단 대면 생각해보자 하는 이제 주주 청약자들이 좀 있었죠. 근데 워낙 금액이 커서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사실은 이제 둔촌 같은 경우는 안 팔린 물량들이 이제 중소형, 소형 평형 위주잖아요. 30구, 40구 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투룸이나 뭐 조금 작은 규모의 아파트인데, 이거를 과연 이제 8억 정도로 분양을 받아서, 이제 나중에 그럼 그걸 실수요하는 사람, 뭐 신혼부부가 됐든 뭐 이런 사람들이 사줘야 되는데. 신혼부부가 8억? 네. 그걸 이제 8억이 아니라 9억이 사줘야 되겠죠. 그렇죠. 9억 이상에 사줘야 되겠죠. 그런 선택을 할까. 뭐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게 시장성이 있을까?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야, 그걸 하느니 다른 걸 해라 라고 말을 했었고 주변에서 물어와서 그런 상담을 해준 적은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뭐 조금이라도 돈을 굴려보겠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야, 네. 그렇구나. 와, 이거 15억이면은 자기 돈 뭐 몇 억 있다고 해도 네. 대출금이 저 5억 이상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와, 이거 잘못 물리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러면 아까 네. 표현 중에 가격 자체가 워낙 높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적정가? 그 감평사님께서 또 그렇게 감정평가를 하시니까. 욕 엄청 먹을 것 같은데요. 그 레인비로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은 이게 어떤 물건, 재화의 가격이라는 거는 그 시장의 수요자들의 어떤 소득 수준과 맞물려서 그렇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 지역을 수요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정 주택 가격을 판단하는 지수가 PIR로 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나 이런 뭐 다른 우리가 과거에 급등기를 겪지 않았던 시기에 비추어 봤을 때 그 PIR 지수 자체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태고 그러면 20년, 30년을 벌어서 집을 한 채 마련하는 상황으로 지금 그 정도로 주택 가격이 올라가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품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굉장히 단기간에 2배, 3배, 체감하기로는 2배, 3배 오른 느낌이잖아요. 그게 올랐던 것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했을 때 그 가격이 조정도 그 2배, 3배 그 속도나 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2017년도 정도 가격 수준을 생각을 하는데 뭐
굉장히 반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2018년만 돼도 네. 또 어떤 분들이 2018년 얘기하시는데 그것만 해도 정말 그게 올까. 네,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근 과거의 일이고 매우 가까운 최근에 그런 가격이었고 실제 그 가격에도 사람들이 고민을 했었던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우리는 이제 가장 최고점의 가격을 경험하고 그게 나의 정말 자산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저항감이 있는 거죠. 네. 2017년 가격이라고 하면 제가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는데 그 엘리트 네, 잠시 10억이죠. 네. 10억대죠. 네. 10억 초반. 아니요, 10억이죠. 10억. 10억이에요. 네. 그러면은 엘리트가 사실 둔촌주공보다 입지가 좀 좋다고, 훨씬 좋죠. 네. 훨씬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둔촌주공이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비싸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인플레 같은 걸 좀 감안해서 그럼 10억 초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은 그러하고 왜냐하면 어떤 잠실 지역을 사시는 분들의 생활 수준이나 이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 주택이라는 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정도 가격대는 충분히 이제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리고 한 8억에서 10억 사이의 가격을 꽤나 오랜 기간 해왔던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장 많이 떨어져도 사실은 이제 실수요 입장에서도 그 정도는 유지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그래서 이제 저점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 기준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투기적인 시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투기적인 시장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이번에도 그 SBV가 이제 일단락 되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 성장주 쪽으로 또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 사람들이 이거 저기 무너진다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연준이 다른 정책을 할 거다. 뭐 이런 방향으로 보니까 그럼 다시 이쪽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쪽으로 또 돈이 몰리고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자산시장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제라서 하고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다시 이걸 번복하는 형태를 했다가는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 아까 그 PIR 그거 한번 질문 드려보면은 이거 PIR을 그 자체를 좀 그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PIR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00% 그거를 이것만 갖고 판단한다 이런 건 아닌데 사실은 참고 자료로서 어떤 기준점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자기 소득을 연소득 대비해서 주택 가격의 비율이니까 그 자기 소득 연봉을 고스란히 모았을 때 내가 이 집을 완전히 내 소유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 정도 걸린다. 그걸 갖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100%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안에서 레버리지도 활용을 하고 이게 자산 가격의 상승분으로 상쇄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그 PIR로 산정되는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100% 판단할 수 없다. 특히나 우리나라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크고 주택시장이 꾸준히 상승을 보여온 시장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조금 더 그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더 단축되는 느낌? 뭐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폭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만은 봐선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일견 그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그러면 주택시장이 우리 과거에 계속해서 상승했다고 해서 이게 꾸준히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냐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과거에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많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축적을 했는데 그 과정은 우리가 고도 성장기를 거치는 시기에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고도 성장기를 거치는 시기에 당연히 어떤 신식의 주택에 대한 니즈가 생기고 그 주택이 바로바로 공급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어떤 희소성 때문에 올라가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가격이 올라간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은 우리가 이제 저성장의 시대로 접어든 상태에서 어떤 투기적인 유동성의 측면에서도 있었고 투기적인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지금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최종 소비자가 누구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특히나 제가 이제 주택시장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다른 부동산과는 달리 주택 시장의 수요는 결국은 내 옆에 있는 가게가 수요를 최종 소비자인 거예요. 네. 그럼 그 최종 소비자가 내가 생각하는 최종 목표치에 그 주택을 소비해 줄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맞네요. 굉장히 그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 소득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주택을 소유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하는 것. 네. 그리고 나중에 이 최종적인 소비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내가 이제 노후를 여기서 보내면서 이걸 통해서 뭐 주택연금을 받는다든가 어떤 자산으로서의 활용하기 위한 목적 뭐 이런 걸로 주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도 줄어들고 그리고 그 생애 주기별로 꼭 거기에 살아야 되지 않는 수요들이 생기잖아요. 뭐 꼭 서울에 직장을 다닐 때야 직장 근처에 꼭 있어야 되고 애들 교육시킬 때야 당연히 애들 가까운 데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니즈가 있으니까 막 엄청나게 여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자산 가치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안전장치적인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선호하고 있는 건데 주택시장이 지금과 같이 너무 과열돼서 이렇게 이제 좀 조정이 되는 시기를 이제 쭉 겪으면서 그럼 과연 이거를 내가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나중에라도 다시 이거를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네. 이런 시장의 흐름이나 트렌드의 변화를 생각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집을 사용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전세를 주고 있잖아요. 결국은 누군가 사용해줘야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사용해주는 비용 자체도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전세금을 내줄 수 있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유지하고 전세금을 계속해서 되돌려주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집을 처분하지 않고 나는 자산이 이만큼 있다고 믿고 있고 내가 그거에 맞춰 살고 있는데 오히려 뭐 2년이 지나면 전세금 받았던 거 중에서 뭐 1억을 더 빼줘야 되고 뭐 2억을 더 빼줘야 되고 이게 계속 도래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과연 이걸 유지하는 게 맞을까? 정말 이게 오를까? 이런 시장이 올 거거든요. 지금 이제 과열된 시기를 거쳤으니까 사실은 조정의 시기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L자형 장기 침체 곡선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더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의문점들이 네. 하나 둘 정말 그런데 하면서 집을 살려고 하는 게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런 분위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간평사님이시니까 현장 분위기를 잘 알 것 같은데 네. 그 PF 관련해서요. 뭐 PF가 지금 수면 아래에서 터질 게 막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도 막 미디어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접하시는 정보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PF 시장을 주도했던 게 주로 이제 증권사들이 많이 이제 PF 증권사. 사업에 브릿지론이라든가 뭐 본 PF 이렇게 가는 과정에 많이 개입을 했고 거기서 수수료를 많이 받고 또 네. 그만큼 성장을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업들이 보통은 이제 땅을 매입하는 단계부터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매입을 할 때 자기 자본의 비중이 많다고 하는 경우가 30% 정도 되고 보통은 5%? 10%?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기 자본 비율이. 10배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땅을 매입하는데 서로 이제 부동산을 만들어서 짓기만 하면 엄청난 수익을 본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요. 그 지역이 원래 기존에 뭐 100만 원 하던 지역인데 내가 여기를 이제 PF를 통한 어떤 개발 사업을 하려고 매입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이 아니라 뭐 130만 원, 150만 원 달라고 해서 그렇게 매입을 보통 해놨거든요. 그럼 이 땅을 근데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부만 자기 자본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대출을 통해서 브릿지론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돈을 계약금에 대해서 받고 다 이제 잔금을 치르고 난 다음에 여기에 사업 계획을 실행을 하고 이제 본 PF로 가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은 이 브릿지 단계에 있는 땅들도 엄청 많고 PF로 못 간 땅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누군가 돈을 빌려줘야지 사업이 가잖아요. 계속. 그러면 이제 기존에 빌려줬던 집단이 있고 또 새로 누군가 이걸 받아주는 집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리파이낸싱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뭐 한 5%, 7%에 빌려줬으면 지금은 뭐 12% 이렇게 해도 해준다고만 하면 땡큐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연장이 되기만 하면 일단 몇 개월은 또 연명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연명을 하더라도 안 될 것 같은 사업장들은 이제 공매나 뭐 이런 조금 더 자금력이 있는 회사가 땅을 인수할 수 있게끔 이런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 단계 뭐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PF 시장이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자금이 돌질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상황이잖아요. 축소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시장이 부동산 시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뭐 우량한 회사들도 있고 막 회사채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 이제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여기다 빌려줄 수도 있고 저기다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제일 어떻게 보면 위험도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 PF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돈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단기 PF ABCP에 돈 들어가게 됐던 게 정부가 체험펀드의 규정을 상해서, 그러니까 어겨가면서, 그러니까 바꿔가면서 사실은 돈을 지원해주고 정부가 이렇게 지원한다니까 니네 만들어서 해. 이렇게 해서 넘어갔던 거잖아요. 얘도 이런데 지금 깔려있는 수많은 사업장들은 더 돈 구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걸로 너무나 뻔히 보이니까 정부가 지금 선제적으로 뭐 PF를 장기 PF 보증을 HUG에서 해주면서 이제 전환해 줄 테니까 뭐 이런 자금으로 얼마를 지원하고 뭐 하겠다 이런 대책을 벌써부터 내놓는 이유가 이게 걷잡을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에 돈 빌려준 데가 다 뭐 보험사, 금고, 뭐 저축은행 뭐 이런 데들 뭐 이런 데서 많이 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터지면 금융권의 어떤 부실 부분으로 불거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겪었던 뱅크런, 또 요즘 뱅크런은 엄청 빠르잖아요. 모바일로 바로 뱅크런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연명하고 있다. 근데 연명을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정부가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이걸 다 연명하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밖에 못하는 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금융시장의 리스크로 전이되는 부분이 안 발생할 거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 이미 시작이 됐고, 그래서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뭐 뱅크런 조짐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대구에서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일부 돈을 빌려준 PF 사업이 부실이 확정이 된 거죠. 부실화되는 게. 부실이 되면 이 부실을 충당하기 위한 충당금을 쌓아야 되잖아요. 금고 자체에서도. 근데 그거를 그 지방 단위에서 자기들은 그거 쌓으면 아예 또 등급이 떨어져 버리니까 못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법정 싸움을 하고 뭐 이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계속 돈을 맡겨야 되느냐. 사람들의 불안감이 자극이 되고 그럼 뱅크런이 오는 거고. 사실은 이게 근데 여기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에 지금 만연해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미국처럼 또 막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면 그렇죠. 그런 나라도 아니고. 그런 나라도 아니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조금 뭐 터질 확률이 항상 수면 아래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환경이죠. 네. 그러니까요. 저도 몇몇 기자분들 제가 실명 거론을 못하지만 4월에서 한 6월 정도 이때가 조금 위기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고 이런 얘기는 이렇게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렇게 정부에서 막 자금을 마련하고 이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전 범위를 커버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위기가 연쇄적으로 주르륵 터져가지고선 완전히 나라에 위험이 오게 하고 진짜 우량한 기업마저 다 넘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 중에 뭐 대마불사로 거론이 되는 회사들은 살리기 위한 자금을 쏘겠죠. 근데 다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시장 자체가 지금 양극화되고 있고 그 지방의 부동산 그 PF 사업들을 벌여놓은 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오히려 또 보증도 안 되고 하니까 더 자금 조달이 어렵고 아예 이제 부실 사업장 또는 이제 회생 불가능한 사업장으로 낙인 찍히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 이제 그런 데는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네. 오늘 또 막 뉴스를 보니까 중도금 5억 한도 대출도 막 푼다고 그러고 규제를 계속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도 이런 좀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푸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면 결국은 부동산 PF 사업이 완료가 되려면 물건을 팔아서 여지껏 빌려 쓴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을 누가 사주느냐? 가게가 사줘야 돼요. 그 물건들은. 그 가게가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 풀어주면 근데 가게는 이거 사면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빚을 내서 사는 거죠. 네. 이런 구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이걸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고 터지지 않으려면 누군가 사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그게 규제 완화로 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네. 그 무주택자분들이 네. 그 집을 살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꼭 지금 살 필요는 없고 그런 얘기를 그래서 제발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없고. 어차피 내가 정말 내 집을 마련해서 뭔가 안정적인 걸 원하고 근데 그 집을 살려면 내가 평생 모은 돈 플러스 앞으로 벌 돈을 다 투입을 해야지 가질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이런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죠.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사람들이 엄청 조급해하는 거예요. 그 영끌이 일어났던 이유도 사실은 내가 오늘 안 사면 맞아요. 나만 이 자산 가치 상승해서 소외될 것이다. 이런 불안감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부동산에 투자를 오래 했고 이랬던 시장을 오래 경험했던 분들은 굉장히 이미 다 지금 엑시트 해가지고 다 현금 주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 가늠자 2017년 가격을 좀 보면서 뭐 그때가 사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제 기준이 그렇다는 거지. 뭐 이제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제 이 정도면 나는 감당할 수 있고 뭐 이 정도가 남들보다는 네. 조금 더 빨리 네. 어떻게 진입하는 금액대라고 생각하면 좀 더 위에서 사시겠죠. 네, 근데 살 수도 있고. 네. 지금은 아니다. 당연히 지금은 아니죠. 네. 네. 미분양 수치도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지금 7만 5천 채 넘었다고 네. 지난달에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이 정도면 심각한 건가요? 이제 정부에서 미분양 위험 수치를 보는 게 네. 6만인가요? 그 정도 제가 지금 맞아요. 6만. 숫자를 기억 못 네. 하겠는데 6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한 달 사이에 이제 10,000채가 넘게 늘어났어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미분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으로 보는 물량들은 그 이제 준공 후 미분양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아예 물건이 다 지어졌는데도 예, 그렇게 되는 네. 경우가 한데 이게 앞으로 지금 입주를 못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미분양 대책을 했던 거를 보면 10만 채 넘어가고 나서야 이제 이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7만 채 좀 넘었다고 하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미분양 대책을 내세워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기저에는 결국은 이 미분양 주택을 해결해 준다는 거는 누가 사줘야지 해결이 되잖아요. 정부가 사주라는 얘기거든요. 정부가 돈이 어디 있어요? 세금으로 사주라는 뜻이거든요. 정부가 세금으로 사준 다음에 그거 나중에 세일즈 앤 리스펙처럼 이제 사준 다음에 이제 몇 년 후에 뭐 저기 하면 다시 넘겨주는 조건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이제 시공사나 이쪽에서는 원하죠. 건설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장이 회복되면 자기네들이 이제 마케팅 잘해서 팔 수 있으니까 지금 위기만 넘어가게 자금 그런 요구들이 좀 있는 건데 결국은 이제 어떤 부실의 문제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시기가 왔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미분양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계속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PF 시장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죠? 네. 그게 또 이제 금융기관의 리스크와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분양 관련해서는. 미분양 수치는 좀 더 늘어날 거라고 보세요. 계속 늘어나겠죠. 계속 늘어날 예. 거라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그렇죠. 네, 그거라도 줄어들어야 좀 뭔가 시장에 다른 흐름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는 누군가 사줘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시장이 이제 정말 소득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아니면 이제 정말 부동산에 봄이 왔다 이런 심리가 팽배해서 사들이기 시작해야 사지거나 가격이 내려와야 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자구책으로 이익을 줄이고 또는 일부를 손해 보더라도 자금이 돌 수 있게끔 할인 분양하고 뭐 이런 거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니까 예. 아직 그 미분양 수치가 급격하게 줄어들기는 어려운 거죠. 예, 집값이 네. 지금 많이 빠진 건 아까 대구도 좀 언급하셨는데 네. 송도나 대구는 막 40~50%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정도는 그러면 좀 바닥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분양가 자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 수치적으로 오른 게 있고 그
어느 정도 가격이 최고점이었는지에 따라서 지금 뭐 이게 많이 빠졌다 아니면 덜 빠졌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이제 시장 상황이 워낙 오랫동안 그 급등의 시기를 겪었던 거고 그 급등했던 금액에서 뭐 50%가 됐다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거든요. 너무 섣불리 움직이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연도를 조금 참조하시라. 네. 단지별로 또 다 다르니까. 그 강남은 좀 덜 빠졌더라고요. 네. 한 20% 좀 못되게 빠진 것 같은데 전세가는 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강남도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세요. 강남이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이유가 강남 쪽에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멸실 수요도 많이 있었고 그 시장에 이제 그런 게 자극이 되면서 가격도 좀 오른 부분이 있었는데 멸실이 많았던 사업지들이 전부 다 이제 지금 공급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권에 뭐 똘똘한 한 채는 절대 집값이 안 빠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똘똘한 한 채가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강남의 개포 예전에 저층으로 굉장히 작은 아파트였던 단지들이 다 지금 뭐 수영장도 있고 뭐 맞아요. 조중 석식을 제공하는 뭐 이런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렇게 짓는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한 뭐 단지당 뭐 3,000세대, 4,000세대 뭐 많은 데는 10,000세대 가까이 이렇게 지금 개포에 입주를 하고 있고 똘똘한 한 채가 많다. 네. 그리고 뭐 반포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방배동 지역도 사실은 거기는 이제 아파트로 구성된 지역이 아니었는데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그 사업들이 엄청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방배 몇 구역들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서도 또 공급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의 정의가 뭐죠? 결국은 똘똘하다고 그동안은 똘똘한 한 채가 없다. 희소하다. 이런 프레임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똘똘한 한 채가 있어요. 그러면 강남에만 똘똘한 한 채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강북으로 넘어가서도 뭐 한남동, 용산 뭐 이런 지역들 지금 다 똘똘한 한 채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여의도권에 접근 가능한 마포 이런 데도 또 똘똘한 한 채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똘똘한 한 채가 있다. 서울 말고도 그러면 뭐 성남에는 없어요? 판교? 이런 데는 오히려 잠시보다 집값이 더 비싸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똘똘하다는 그 집들이 정말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시장에 그걸 다 채워줄 수 있는 수요가 있느냐. 똘똘한 한 채에 무조건 그 비싼 가격에 다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는 채워질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매입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경쟁이나 어떤 대체적인 상품이 많이 있는데, 과연 뭐, 예를 들어, 아리팍, 뭐, 꼭 50억에 아리팍을 사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데 더 좋은데, 더 싸게 살 수 있는 지역이 엄청 많다는 거죠. 네. 그 똘똘한 한 채도 무너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 아까 L자형 침체, 장기 침체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또 저출산 고령화, 그러면서 일본형 장기 침체로 갈 수 있다. 어떻게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엄청 심각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 문제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0.78명 정도인데 맞아요. 지금 그러면 과거에 동독이 무너졌을 때에 그때 출산율과 같은 수준이거든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수준인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거는 집값의 원인이 많이 있다고 이제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애를 안 낳고 그러니까 시장에 누군가가 이게 선순환이 되려면 이 집을 사주는 사람이 내 집을 팔고 나도 더 나은 데로 옮겨가고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시장에 그럼 신규 수요가 들어와 줘야지 시장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신규 수요가 지금 최근에 어떤 시장의 과열을 이끌었던 거는 그 신규 수요가 한꺼번에 들어와 버렸던 거죠. 능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을 내서 들어왔잖아요. 그 시장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시장에 다시 계속 끊임없는 유동성이 들어와 주면서 이 시장이 돌아야 되는데 누가 사주죠? 초등학생이 사줘야죠. 내가 커야 사주잖아요. 근데 예전보다 애들은 엄청 많이 줄었죠. 집은 엄청 많이 늘어났죠. 그럼 당연히 우리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인 거죠. 결국은 아무도 안 사는 이 심리가 좀 장기화되고 그리고 모든
정책을 다 풀어주면서 심지어는 뭐 양도세를 아예 다 빼주는 뭐 이 정도까지 오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정책적으로 모든 걸 풀어도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는 시기. 그런 시기가 내가 조금 더 우월한 입장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시기다. 다 풀었는데도 안 산다. 다 풀어도 안 사는 경우. 네. 네. 그리고 그게 좀 장기간 지속되는. 장기간 지속되면 네. 혹시 그 몇 년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저는 앞으로 최소. 이것도 제가 뭐라고 기간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네. 이게 올라갔던 폭도 너무 짧은 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이 얼만큼 빨리 떨어질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정부가 이런 어떤 완화책을 내놓지 않았다면 내놓기 직전까지 한 6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한 5, 6억씩 뚝뚝 떨어졌거든요. 되게 단기간에 엄청나게 맞아요. 빠진 너무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약간 그걸 이렇게 스탑 시켜 놓은 상태? 그럼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수요들 어떤 거래들이 있을 건데 요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갈 거로. 팍 이렇게요? 더 내려갈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천천히가 아니고. 뭐 그거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네. 네. 그 시기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도 무리해서 사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그 시기가 왔을 때는 네. 그 무리해서 산다는 게 이제 네. 여러 요인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모아놓은 시드머니가 부족한데 무리한 집을 산다. 네. 이게 무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본인이 이제 앞으로 또는 미래에 벌어들일 예측되는 소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때는 사실은 어느 정도 거품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영끌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질문 다 드린 것 같고. 네. 그러면은 끝으로요. 네. 시청자님들께 혹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집은 바잉이 아니라 리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택의 가치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효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하시고 또 이걸 못 샀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박감사 리얼아이의 박은정 간평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